3부의 쟁점은 이제 요 지방재정 방장의 큰 전체 한 6번 정도의 토론할 전체 흐름이 이제 어떤 거냐면 현재의 어떤 분권 이런 조건으로는 문제 해결을 못할 거다. 이렇게 분권 국가 이런 것들 국가의 정체성도 바뀌어야 되고 각각의 정책의 운영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앙정부나 지방 간의 관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각각 주제들로 해서 나올 때 이제 마지막 논의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복지재정 관계들을 차세대형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치, 그때 핵심이 뭔가. 어느 정도 이게 공유가 되면 저희는 이제 지방재정학자들이 계속 정책 개선 과제에 머물렀을 때 한 10편씩 계속 이래야 된다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복지 대타협이 설문에 보면 제가 지금 상당히 흥미롭게 본 중에 보면 재정학자들은 복지 대타협에 대한 게 거의 4점 정도로 올라가요. 우리는 논의를 많이 했어요. 기초복지는 국가가 전담하고 사회서비스는 지방에서 전담하자. 저희는 논의가 많이 돼서 동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자체 공무원 쪽은 굉장히 낮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의논한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공감돼 가지고는 추진 못하겠다. 지금 이제 관계들이 저런 게 뭐죠? 이제 복지부와 지자체, 기재부와 지자체, 행안부와 지자체 이 관계들을 지금 서로가 풀어야 된다. 너무 불신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서로가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는가. 지역 소멸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다가 사람 잡으려면 사회서비스와 복지가 핵심인데 행안부와 그럼 복지부와 같이 머리 맞대서 이 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될 건데 법이 달라서 그래요. 행안부는 그냥 도로 놓고 출렁다리 놓고 이게 지역 발전하는 거로 하고 있거든요. 법이 달라서 제가 보더라도 왜 저 두 부처는 같이 같은 고민하지 않는가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하고 행안부가 친해질 게 많은데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장관 청문회 준비 전에 제가 보건진흥원장 할 때, 그때 LH 사장 하셨던 분이 있어요. 변창원 교수님. 그분도 국토부 장하시다가 이제 그 LH 직원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제 주거로 해서 특히 이 주거 취약지가 이제 도시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밀집 지역에 봤더니 이게 저들도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개량을 하겠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그럼 저희랑 같이 합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것도 했는데 그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런 주거 문제를 임대주택을 보고 저기에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넣을지를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주거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희가 기초생보다는 주거급여를 옛날에는 이제 생계급여에서 일부 현금을 주거급여라 해가지고 줬다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현물로 주잖아요. 넘겨줬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좀 줄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담당을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활력 사업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활력을 시키려면은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문화관광만 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복지, 그 다음에 그런 농림, 여러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에서 몇 군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공모에서 될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범부처적인 지역 활력 사업, 이게 복지까지 포함해서 그걸 소위 소멸 우려가 되는 그런 지자체 다 뿌려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이 그렇게 지하세 영향이 안 높거든요. 그렇죠. 공모하자 하나 그런 거 백지 답안 쓰는데 그것도 돈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일종의 성장 거점 지역이라든가 또는 신활력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자격 요건은 기준이 다 있지만 실제로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다 공모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방식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꼭 왜 자격 요건을 주고 거기에서 다시 공모를 받으면은 해당하지 않은 공모에서 떨어지는 곳은 자격은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인가? 이게 넌센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계속 이제 도태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보조금에서 지방정 쪽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공모 방식의 국고보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의 혁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니 백지다원도 받아들이냐, 중앙정부의 도덕적 개이다, 이렇게도 비판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해줘야 될 것을 아이디어를 그냥 가져와라, 내가 돈 주겠다. 지금 지역 혁신을 내 문제는 교육 분야죠.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 이제 워낙 위기가 오래 됐고, 뭐 예측이 된 거잖아요.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인구구조 변화가 이미 예측이 되어서 지역 대학들이 지금 뭐 지난 5월 말까지 제출했죠, 그죠? 컨셉 페이퍼 5페이지 내면 그 중에 이제 잘 골라서 10군데 200억씩 5년 주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이 소멸의 문제라면은 그 소멸의 문제에 대해서 뭐 아까 공간에도 오랬습니다만 문화예술 뭐 복지 보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네. 모든 구슬이 다 달려들어서 뭐 컨설팅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답을 같이 찾아내는 게 맞지. 대학이 문 닫으니까 대학만 니네가 뭐 어떻게 살래? 지역에 아무 주민이 없는 대학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군대는 이제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만 나중에 이제 선정된 대학은 다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5페이지. 교육만 할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소멸의 위기가 있는 게 모든 그 지역을 구성하는, 그리고 살만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의 관점에서 예산을 다 마련해주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중앙이 지원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지금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별 사업 단위로 사업이 쪼개져서 지역에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빨리 이번 설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지역의 자율성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건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여전히 그냥 여전히 부처 칸막이 형식으로 되고 그게 벗어나야 지역에 영향도 생기는 거지. 뭐 계속 지금 뭐 사업을 다 쪼개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너무 그냥 조그마한 센터들이 난립해요. 서울이나 경기를 가보시면 한 2, 3억 받는 센터들이에요.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업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에는 어떻게 대처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방역에서는 센터 만들듯이 하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유복지사업법이 다 시군구 단위로 정책하도록 설계가 돼서 너무 작은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방대역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광역과 기초 간의 업무 관계가,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 관계가 전체적으로 개편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실제 강요하는 거 없어요? 중개만. 자치구가 뭐 이렇게 하면 다 작거든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자치구가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노동부 사업입니다. 사업지역 사업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가 지방자치 구조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방행정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체계 문제를 논의할 때가 이제 된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구조에다가 자꾸 갖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바꾸고 색칠만 잡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시도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메신저냐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배칭 뭘로 하냐 그 권한을 줄 거냐라고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조정자 역할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자치 제도를 이제는 좀 광역화, 그러니까 광역 특례시도 생기고 하니까 뭐 광역화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그 한 10명, 지금 17개 시도라고 하지만 17개의 큰 이런 그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뭐 통합형이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시도지사 하실 분들이나 의회나 공무원들은 싫어하겠죠. 이게 복지부의 지침만 넣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광역까지만 지침을 주고 나머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물정을 모르신다. 그 도청에 사회복지과에 가보세요. 몇 사람이나 있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사니까 계속 내려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안 주면 더 불만이에요. 아니 근데 장관님, 우리 어떻게 하라고 하냐. 저는 행안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의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도 균형 발전은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 기초 단위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는 결국은 다 모래알처럼 스며들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구조를 갖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MB 정부 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재정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연합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복지부하고 경기도의 무슨 화성, 화성하고 인근대가 오산, 뭐 이런 데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그러면 돈을 주고, 그럼 당신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관행이,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 내에서도 잘 안 되는데, 연합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저는 좀 효과가 조금 의식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려면 이제 좀 뭔가 선도적 프로그램을 선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뭔가 좀 해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전문법으로 지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광역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예. 글쎄요, 언젠가는 저도 약간 광역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은 정부 근근히 먹고 살게 계속 그렇게 해줌으로써 다 같이 망하게 하는 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가 그러면서 시군군 단위까지 그렇게 균형 발전을 강조할 것인가. 정말 몇만 정도로 줄어든 그런 자치단체는 좀 더 큰 데로 묶어서 그 지역, 예를 들어 전남 안에서 큰 도시에 머물러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슷비슷하게 거의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그 같이 망해가고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근데, 저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만둬. 이렇게 하기에는 안 되니까 그 인근하고 몇 개를 합쳐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게, 야, 이쪽에는 좀 이제 조금 투자를 좀 적게 한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는 중앙정부가 한다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구 규모가 일정 이상 안 되는 데라든지 재정 자립도가 안 되는 곳은 그게 유도를 해야죠. 하게 되면 또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 그게 좀 일정 수준 올라올 수 있게 중앙정부가 좀 혜택을 주고, 안 하겠다는 거 내버려두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예를 들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계속 남겠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네.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 기재는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강제적인 그러니까 강제로 구조 조정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를 거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보면 중앙정부가 지역이라는 공간 단위에 대해서 정책 변수가 없는 거예요. 행안부가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 한 3개 시군은 묶어서 같이 해라. 그러면 전달 체계할 때 우리 인센티브 줘서 소득 좀 크게 해주겠다. 과연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243개 지하철을 다 외워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국토부도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행정 단위밖에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면 너가 협약해서 가져와라 그러는데 지자체는 그 자체가 다 기득권이고 권력관계니까 절대 협약은 안 하고. 행안부는 지금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 아젠다를 지방시대위원회 했는데 행정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재정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을 같이 재정은 후행이거든요. 선행이 아니거든요. 같이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맞는 지적이, 다른 부처가 제가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제가 보건복지부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교육부도 라이즈 사업 나오는데, 라이즈 사업의 선발 단위가 시도예요. 시도 단위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이게 근저에 깔린 게 뭐냐고 하셨지만, 라이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일자리 미스매칭을 교육하고 같이 연결시키겠다는 핵심 근저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일자리를 어떻게 시도 경계를 지어서 그게 하고 분리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선발은 시도 단위로 선발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넌센스거든요. 6개 지자체가 선발했겠죠, 시도. 아니, 그게 부산은 제일 포맷이 아니니까, 이게 부산은 제약마다 경남 인근 지역에 제약들을 유학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얘는 경남에서 신청해야 되는지, 부산에 신청해야 되는 건지. 바로 그 점이에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행정구역단위가 생각보다 다르잖아요. 근데 정책은 다 행정구역단위로 가니까 사각지가 계속 나와서 불만만 생기는 거죠. 나는 지원받은 거 없고, 쟤네들만 붙는다. 그러니까 일자리 미스매칭을 결정하는데, 대구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에 전공하고 대구에 있는 일자리하고 그 관계를 이런 넌센스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교육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 그렇죠. 교육만 해서 왜 혁신을 해요? 그 복지도 들어가고, 노동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서 해야지. 부서에서 나오는 조금만 예산 가지고 주체들하고. 교육부하고 산업부하고 지금 주축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돈을 교육부가 됐으니까. 돈 준비가 있으니까. 너무 근데 그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난 정부 때 소위 초광역 해가지고 부울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 들어온 그 부산이나 뭐는 다 또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의 그 소위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되면 뭐 좋으면 하고 괜찮으면 안 하려고 소위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광역권, 부울경 뭐 괜찮잖아요. 거기 뭐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왕래도 그렇고 그거 한다고 뭐 느슨한 형태에서 연합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그런 거 활성화하도록 그런 게 좀 해야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 사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개발이었다는 거. 왜냐면 이런 거죠. 부울경 같이 장애인 택시 통합해서 운영하자. 창원의 장애인도 부산역에서 부산시 장애인 택시를 타자. 뭐 이런 거 노인 일자리 사업도 부산 사업이 창원에 가서도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게 하자. 그러니까 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경계에 넘나들게 만들면 아, 우리는 같은 지역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는 없어요. 그래서 복지 쪽에 가서 왜 부울경 통합할 때 사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왜 아이템이 아니냐 하니까 아,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복지부는 왜 그럴까요? 지자체 장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관심이 없는 관심이 없죠. 복지 대상자들은 그냥 제한되어 있고. 근데 이쪽 산업 쪽이나 일자리나 이쪽은 총력 관심사잖아요. 출발이 제가 그 초광역 메가시티 합동 메가시티 TF의 전문가위원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결국은 깔려있는 것은 지자체 장들의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실패했느냐? 정치적 색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왜 저기랑 같이 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불경이 같은 정당 아닌가요? 지금 바뀌었죠. 달라졌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합해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초광역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은 단어였어요. 우리나라에서의 초광역은. 왜냐하면 우리의 도라고 하는 광역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 안에 구성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엮으려다 보니까 나오는 답이 결국은 인프라에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떨어지죠. 공실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초광역은 이거 힘들던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행정 체계로 이런 새로운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 지방의 어떤 자율성이나 분권을 하기에 안 맞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만 명도 안 되는 기초자치가 있는 반면, 100만 가까이 되는 또 기초자치가 있고, 또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조직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건 누가 봐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쪽은 부족하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전달 체계할 때 조직에 대한 지침은 안 주는 거죠. 사업은 하는데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활사업. 왜 시군구별 한 개 센터를 다 만들어야 되는가? 오케이, 부산시에 15개 하지 말고 5개만 하는데 그러면 인센티브로 좀 크게 해라. 이렇게 던져줄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 자체를 매칭할 때 주소지가 어디냐? 우리 부 돈을 쓰는데 다른 부에 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되죠. 딱 한마디 하게 있다 보니 그게 이제 전달 체계 현장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겠다 할 때 복지부는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럼요. 그건. 근데 이제 그 과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이제 누가 결정을 해줘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근데 또 지자체별로 우리가 쟤하고 같이 왜 같이 해야 돼? 왜 같이 해야 돼? 이런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로 만든 게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그렇죠. 네.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사실 초광역 때부터 오용을 하게 되거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을 위한 수단인 것처럼 몰고 갔거든요.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어 있는 연계성이 있는 곳들이 묶어서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와 기초 간의 연합이 훨씬 더 거기에 맞는 순간인데 그것은 쏙 빠지고 초광역 위주로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흥미로운 실험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강원하고 전북 특별자치로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강원도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각 그 지자체들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도에서 특화해가지고, 도지사가 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런 복지 분야에서도 실험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발굴해서 이런 그 도 단위에서 방향으로 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도지사한테 맡기는 거죠. 돈도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아마 법 개정문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각 사업별로 해서 어떤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그걸 좋다 할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절차적으로 그 관계에서도 결국은 이제 도지사한테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권한을 더 준 건데, 그럼 그 관계에서 도지사가 꼭 해야 될 것은 도하고 강원도하고 밑에 있는 시군들의 관계를 지금처럼 획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용도에 따라서 또 환경과 역량에 따라서 이걸 차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까지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들을 훨씬 더 그 실현시키기가 쉽죠. 이게 성별이냐, 목표이냐, 이게 결국 프레임 덫이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것처럼, 복지에서도 김권이나 직권이라도 프레임이 덫이에요. 그죠? 어떤 데는 직접 가서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어떤 데는 권할 정도도 있고. 어떤 곳은 도가 또 더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대도시가 역할을 해야 될 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구조는 결국 다시 핵심이 글로 가는 거예요. 획일적인 분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도 그 정도 권한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줬는데 소화를 못 해냈죠. 다시 시군으로 돌아가겠다. 규모가 더 적은 것도 거기는 아예 행정시로 바꿨으니까. 행정시로 다 다른 바꿨죠. 문제죠. 예, 그 권한을 다 가지고 동원하죠. 도가 다 갖고 있는 거죠. 행정시는 시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시장은 임명하고. 사실 강원도도 그렇게 하려면 그런 정도의 변화가 함께 가야지 지금 말씀처럼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결론이 그 기승전 장치라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치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특별자치도 그러면 제도 뭐 돌아가려고. 왜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를 좋아하는 거. 그래서 무슨 선거에서 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군구 장을 해보고 싶은 게 많고, 뭐 시군구의 의회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한 대로, 도지사한테 한번 우리도 시험 한번 해보는 거죠. 도지사한테 정권 주고, 그냥 당신 알아서 임명을 하게 해라. 뭐 의회 뭐 승인 받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도의 그 기능과 역할을 좀 살아나게 하고, 조금 광역 단위에서 할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자활도 그렇고, 뭐 우리 정신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안심센터 전 보건소 다 깔았는데, 뭐 인근에서는 또 그게 부족히 정신센터도 있어요. 정신센터도 있고, 또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막 그 정신 관련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뭔가 좀 권한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실험을 한번 지금 아까 특별도라면은 가능하도록 정말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그래야 같아요. 실험을 안 그러면은 다른 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강원도 많이 받는 도로 이럴 때는 특별히 구조금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또왜 특별히 그러셨나 싶어요. 아니요. 그 전보다 아까 말씀한 대로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나 시도지사들의 그 지자체는 할 것들을 시도지사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이제 그런 문안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떤 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건 안 들어갈 수 있고. 강원도 전북이 좀 실험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 먼저 했으니까. 전북도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전북은 제가 볼 때는 더 앞이 좀 안 보이긴 한데. 그래요? 네. 공장할게요. 전주가 저희 마지막 주제로 있는데, 이거 저희가 요 토론 준비하면서 시나리오 팀이 있었는데, 다들 질문사 1순위가 이 현금성 복지였어요. 최근에 뭐 제일 재밌게 이거 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나이로 생각했죠. 아니, 복지시설도 없는데 돈 주는 게 제일 좋지. 우리는 세뱃돈도
명절 인사도 세뱃돈이 제일 저보다 돈이 좋다는 민족인데 왜 막냐? 뭐 저는 이걸 복지부는 다 승인 받고 자체 사업을 했을 거고, 근데 행안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보통교부 수준이겠다, 감액 보조하겠다 이런 좀 나와서 최근에 이게 정부 간의 갈등이 사실 많았던 거라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도 생기고 그게 총리가 위원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중독성이 있는 복지 사업들을 좀 걸러보려고 사전에 이제 다 이렇게 사전에 신청받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좋다, 오케이, 이건 아니다, 뭐 또 다른 걸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이제 컨설팅 위주로 갔던 거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회보장 기본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아니 지자체 자치권을 이렇게 심하게 어떻게 하냐, 그 웬만하면 그냥 컨설팅 위주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냥 위원회를 하던 거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페널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보통교부세 혹은 보조금 또 이렇게 페널티 주도록 그걸 해놨죠.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중구청에서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또 요즘에 수은 또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액하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나중에 그때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제재를 하려고 했다가 이 자치권에 조금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시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현금성 복지 굉장히 또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게 아마 그 수단, 그때 만들어졌던 수단이 이제 더 강하게 발휘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중앙정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성 복지라는 게 기초연금이 현금이잖아요. 굉장히 교양반들은 뭐 어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손자들에게 뭐 저기 하거나 또 본인이 어디 가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기념을 쓰고 있거든요. 현금 복지가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자체의 다른 복지나 혹은 선심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오류가 되면 그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별로 좀 여건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일테면 그게 바우처 혜택이긴 한데 일테면 버스권을 일테면 도로를 교통 보면 일테면 5장을 줘요. 그것도 현금이잖아요. 물론 뭐 바우처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자체 여기 서울 같은 데야 지하철 타고 다니거지만 시골에는 그게 없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니까. 또 그런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치권하고 또 선심성,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금 복지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 또 다른 거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회보장위원회의 그런 분과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저쪽, 보사에서도 검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금 미리 좀 컨설팅을 받고 하면 이렇게 중복되거나 혹은 현금 목적으로 해서 선심성 나가거나 이런 것들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근소적으로 틀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좀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아니, 보도블록 가는 거는 선심성이 안 그러고 그거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남기잖아요. 그거 많이 없어졌어요. 왜 주민들에게 돈을 주는 게 왜 선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10만원 주시는 서울시정부 제가 살고 있는데요. 없어지지 않았고요. 바우처 카드로 주거든요. 명분을 바꿨어요. 어르신 영양 보충 이렇게 해서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10만원씩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구는 가면 그 카드로 이제 카드 가능하다고 해서 상들들이 다 붙여놨어요. 지역화폐를 쓰고 있어요. 10만원씩 주시거든요. 65세 되시면 어르신들이 얼른 신청합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동사무소가. 근데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홍보는 안 해요. 귀찮은데. 알고 가서 신청하면 이제 카드를 내주는데, 그래서 속마음을 들켰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복지센터를 크게 짓는 거는 투자야 그러고, 주민계획에 이걸 주는 거는 선심이라 그러고 막아버리는 게 이것도 좀 저는 어떤 편견이 아닌가. 근데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국가가 기본 서비스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가 원칙적으로 맞고요. 꼭 필요하거나 보충한다든지 여력이 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가 10만원씩 드릴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구하고 성동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동에 따라서 이렇게 주소가 다른 데가 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르신들이. 자랑하십니까? 옆에 좀 계신 분들이 성동구청에 전화해가지고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왜 10만 원 안 주냐고. 사람 차별하냐. 그래서 성동구 청장이 일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원호 청장이라고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 같은 당이었죠. 계속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뭐 40만, 50만 인구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인구가 중국은 12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생애 비율이 높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좋게는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면 정말 시너지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텐데 저렇게 현금을 줘서 어르신들이 사회복지 쪽에서 볼 때는 서비스 쪽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해서 만나보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기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훨씬 더 나을 텐데 저렇게 뭐 당사자야 구청장이야 이제 선거를 생각했어. 나 돈 줘서 찍을 거다 분명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됐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게 다 준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시 70%를 100%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도 안 됐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현금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결국은 자칫 구역의 문제로 또 가요. 같은 여건에 있고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저희는 주고 나는 안 줘? 이 문제로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같이 가야 될 때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 이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 그렇게 결론짓고 끝내죠. 앞으로 있으면 뭐 이렇게 서로 좀 논의해야 될 또 있으면 조금 논쟁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시스템, 지방자치단 시스템과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봐야 할 게 재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복지정책과장 할 때도 그때 한번 좀, 그때 아까, 그 고채 교수님한테도 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기재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재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특별하게 만든다, 무슨 포괄 보조금 만든다, 뭐 양육금 만든다. 절대 반대.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특별자치로든지 뭐든지 좋아 그러면 그 관련된 예산 다 긁어 모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돌사가 쓰게 해.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재정 쪽도 같이 동반돼서 이렇게 개혁이 돼야지. 지금 같은 똑같은 그 지방 보존 형태로 봐서는 효과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방 재정에서의 시스템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분권을 그 분권을 어떻게 지방 재정과 같이 연결해서 할 건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계속 저렇게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의 돈을 다 저렇게 배분하는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사회부총리도 있고 사회분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하면 사회부처 장관회의가 사회부총리 쪽으로 넘기는 것도 뭐 교육부가 하는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 복지부가 예산을 해서 좀 그날을 넘겨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왜 꼭 하락들까지 다 모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복지부의 더 큰 예산을 뭐 기재부 담당 상무관이 칼을 잡고 정신이요. 그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복지 사업은 몰라요, 그거는. 전체적인 통합재정 관리는 하고 네. 그 밑에 거는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넘겨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 송행만 정해지면 그렇게 하는 좀 분산할 방법을 선택할 것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아서 안 되는 건가? 아세안 플러스 3 보건장관회 가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나라에서요. 모든 나라에서 다 재무부나 기재부에서 다 통제하네. 보건부에 힘이 없어. 돈에 대해서는 아세안 플러스가 아세안 그 몇몇 개국이 있고 한중일 3개국이 이제 코체어를 가요. 2년씩 해서 이제 가서 보면 그 같아요. 재정은 다 이렇게 재무부나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담당하는 데서 꽉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이제 일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그 복지 지출하고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빚이 제일 많은 국가가 지금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 그 복지 지출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아주 과감하게 서비스를 얼마 올려가지고 이를테면 요양급여인데 더 딱 충당하겠다고 하잖아요. 서비스. 야, 이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좀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 한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OMB가 OMB가 있죠. 있죠. 우리는 왜 기재부가 다 지고 대통령보다 힘이 센 것 같아? 그건 뭐꼭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는 것도, 그게 지방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도로 넘겨주는지, 뭐 이렇게, 좀 그걸 분산하는 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지방지방 사람들은 그렇죠. 6대 4다. 이렇게 기재부가 왜 우리 돈 얻어먹는데 사나 가져가냐. 그래서 제가 한번 논쟁이 이건 아니다. 국민 연세금이다. 이것을 6과 4로 나눠서 서로가 책임있게 쓰는 거다. 이게 돈을 한 입에 딱 갈라버리면은 기능들이 쫙 나가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기능을 나눠야만이 돈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미 돈이 권력화가 돼서 안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6대4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능을 보자. 요건 이제 좀 전략이어서 결국 분권국가형으로 나누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모든 걸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고 관리하면 그 스스로가 권력이 돼버려서 기재부가 총리 이런데. 그 아까 8대2에서 그때면 뭐 지금 구조가 4대6인데 6대4로 가자. 그래가지고 계속 몇 년, 25년까지만 하자. 7대3 일단 만들면 뭐 하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년은 좀 들어갔는데 지금 올해 또 국세지방세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 없어. 우리가 대통령실보다 힘이 센 거. 일단 전력이 많이 예. 인사는. 마무리하시죠. 6시가. 예, 시간이 다 이제 됐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뭐. 3부까지 중요한 문제,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짚어주셔갖고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오늘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